자, 95쪽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그 말의 뜻을 보는 거죠. 키워드, 이 문장에서 키워드 잡아드리면 키워드에 색깔 해놨어요. 첫 번째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뭐하고 대응되는 말이게 저거? 네, 몰빵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몰빵. 약간 수준 있는 말인데, 네, 몰빵과 대응되는 말이에요. 근데 몰빵이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고 시험에 나오는 말이 집중 투자겠지만 그 집중 투자와 대응되어서 분산 투자. 그러니까 A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A, B, C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투자하는 것, 그게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렇게 해서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에만 투자하지 않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나눠서 투자하면 상가에만 투자했을 때 오는 위험이 분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 키워드요. 분산, 집중 투자요, 분산 투자요. 분산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해요? 위험을 분산해서 수익은요 안정되게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요, 포트폴리오 수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데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A, B, C 나눠서 투자했다 그랬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나눠 투자했을 때 그때의 수익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러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합시다.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이 15%라고 가정합시다.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할 때 투자가 똑같은 금액을 투자할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 투자금 가운데 상가에 예를 들어서 30%를 투자했다. 이렇게 합시다. 오피스텔에는 40%를 투자했다. 아파트에는 30%를 투자했다. 여기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30%를 투자했고 이건 위험성이 작은데 수익률이 낮으니까 이만큼 투자했고 적정한 것에 40%를 이 사람이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상가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상가의 투자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10% 곱하기 10% 이러면 이게 몇이게요? 이거 100%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앞에 수는 100이 맞아. 왜 100이죠? 곱했으니까. 근데 앞에 숫자는 곱했는데 왜 뒤에 퍼센트는 안 곱하냐고. 그러니까 실은 100% 제곱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 쓰는 단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 값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둘 다 소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얘만 소수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네, 0.1이지. 그럼 10% 곱하기 0.1 그리고 1%지.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계산해봐요. 0.1 곱하기 0.1. 자, 핸드폰 계산기로 잠시 앱으로 갑니다. 암산을 한단 말이죠. 자, 다시 0.1 곱하기 0.1 0.01 0.01은 퍼센트로 곱하기 100 하면 1%잖아. 그런데 소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상 10%에 10%가 1%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20% 곱하기 0.3 할 거라고 제가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계산 안 해요. 기초과정에서는 15% 곱하기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0.4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 곱하기 0.3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두 더할 거라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중평균이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평균 두 개를 배워. 설명 들어보세요. 자, 잘 봐요. 세 개가 있어. 얘네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 그건 산술평균. 20 더하기 15 더하기 10 그리고 나누기 3. 요건 산술평균. 만약에 두 개면 20 더하기 15 나누기 2. 그건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상가에는 몇 퍼센트를 투자했느냐, 오피스텔은 몇 퍼센트를 투자했느냐, 아파트는 몇 퍼센트를 투자했느냐, 요게 구성 비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중치를 곱해주는 건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자, 무슨 평균과 무슨 평균이 있다?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산술평균을 많이 앞으로 쓸 것 같아요? 가중평균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가중평균을 많이 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면 다 산술평균만 알고 계신 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평균 이런 말이 나오면 저게 왜 평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 뭐로 알고 계십니까? 자기는 산술평균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특히 투자론에서 나오는 평균이란 말은 주로 무슨 평균인데? 가중평균이란 말이에요. 가중평균은 이렇게 가중치를 곱한 값이지. 그래서 상가의 오피스텔의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전부 합한 거. 가중평균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했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가 있어. 포트폴리오 1은 A, B, C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포트폴리오 2는 D, E, F로 구성했어요. 똑같이 3개씩이요. 근데 포트폴리오 1은 이렇게 3개를 구성했더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30%가 나왔어. 그런데 포트폴리오 2는요 2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1과 2 중에 어느 게 잘된 포트폴리오게요? 1이 잘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투자하는 것이. 이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게 좋다. 감 잡으셨죠?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곱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이런 거 아직 안 했어. 이제 할 거라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술평균은 각각 2개면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 가중평균은 이렇게 가중치, 구성비율을 곱해서 모두 합하여 구하는 것. 자, 한 번 말씀드렸고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알면 좋지만 또 잘 모르걸랑요. 그러니까 계속 말한다고. 그럼 나중에 가서 막 심지어 모르면 막 그래. 막 딱 말할 때 산술평균 나오면 X 그냥. 가중평균 나오면 O 그냥. 나중에가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9월 달까지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왜?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뭐가 나온대? 그리고 가중평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를테면 이렇다고. 자, 공부 안 한 거 나중에 감정평가를 가면 시상가액 조정은 각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거다. OX. X라니까 그냥 가중평균한 거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가중평균이 중요해서 가중평균이 뭔지 한 번 말씀드려봤어요. 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넘어가요. 포트폴리오 위험. 항상 위험 수익 같이 가요. 포트폴리오 위험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쌤이 민법을 설명해서 그림을 그려. 상황을 같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도도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하고 개론에서 말하는 이 그림하고 달라. 개론도 그런 그림 그려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개론이라는 과목과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르다고. 개론에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림은 어려운데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갑들이 나오고 을들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좋은데
그런 그림 안 써요? 개론에서는 이런 그림 써요. 그래서 여기에 포트폴리오 위험이고 여기에 구성자산수를 두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좌표축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와 오피스텔 이렇게 구성하는 것과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구성하는 것 중에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위험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면 위험이 줄어드는데 구성자산수를 많이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고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요. 요거는 구성자산수를 많이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인데 이런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것은 시장 전체와 관련이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시장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이건 모든 개별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말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 말하자면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요. 이 줄어드는 위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는 말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특정 개별 자산에 국한되는 위험이에요. 자, 보세요. A가 있는데 여기가 손해가 났어. 손실이에요. 10%가 손실이래. 10% 손실. 그런데 B에 투자했거든요. 여기 수익이 난 거야. 그럼 이 수익 가지고 얘 메꿀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C에도 투자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수익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익 가지고 얘 메꿀 수 있지. 그래서 구성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서 이 손해를 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익 가지고 여기를 메꿀 수 있다. 아 근데 여기 손해래. 여기도 손해래. 여기도 손해래. 이런 메꿀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한테만 국한되는 위험은 메꿀 수 있다. 그게 비체계적 위험. 근데 모두에게 오는 위험이다.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체계적 위험.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 나 점수 모의고사 봤는데 개론만 점수가 안 나왔어요. 민법은 잘 나왔어요. 그럼 개론 몇 점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개론 40점이요. 민법 몇 점 나왔는데요? 45점이요. 이런 메꿀 수가 없어. 근데 개론 40점, 민법 80점 메꿀 수 있어 없어? 평균 60점 메꿀 수 있지.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은요 전체 과목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미도 되게 중요해요. 서로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합의. 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개론하고 민법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요 가치가 움직임 방향이 같이 가더라니까요. 메꾸기가 어려워 1차는. 그래서 똑같이 60점 이상 맞는 전략이 필요해. 근데 2차는 메꾸는 전략이 좀 가능해. 여러분이 아시는 어느 특정 과목은 점수가 좀 잘 안 나와. 어떤 과목은 잘 나와. 그러면 잘 나오는 과목으로 잘 안 나오는 과목 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지점수 60점만 나오면 얘가 안 나오는 50점을 얘 75점 나왔대. 그럼 메꿨잖아. 그럼 합격 이게 돼. 2차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있는 위험, 없는 위험? 없는 위험. 이거 모두에 해당되는 위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론 점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몇 점 나오는데? 40점이요. 아, 민법은요? 민법 안 나와요. 40점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개론 점수 안 나오지만 민법 점수가 잘 나와. 민법 점수 안 나오지만 개론이 아주 잘 나와. 그래서 평균 60점이 돼. 그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할 수 있는 없는 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동산학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다른 학문들에서 이미 정착이 된 용어를 부동산학에서 끌어쓰는 거니까 거부 반응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런 용어가 뭡니까? 피할 수 있다. 이게 피했다. 이런 겁니까? 이런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잘 알아두시고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어디 A에만 해당되는 위험. 그런데 비해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전체 시장에 관련된 위험이고 모든 개별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를 합한 위험을 총위험이라고 하며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입니다. 그럼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함에 따라서 뭐가 줄어든다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위험은 아무런 말 없이 위험은 다 총위험이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까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서 총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위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상관계수라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1차 과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2차 과목에서는 좀 뭐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공법이란 과목이 좀 어렵고 점수 따기가 좀 어렵다. 얼마 전에 시험도 어려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이 점수 안 나오는 거 중개사법이 잘 커버해주고 공시와 세법이 딱 맞아서 60만 맞아주면 합격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과목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근데 1차는 두 과목인데 두 과목이 다 이렇게 서로 메꾸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의를 했어. 시험 보는 기관에 건의를 했어요. 1차를 차라리 세 과목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알았어. 공법을 내려보냈네. 그러면 공법을 내려보내면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힘들어져요. 개론 점수 안 나오는데 민법도 안 나오는데 공법은 진짜 안 나왔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구성 자산수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구성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 어떻게 구성하냐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상관계수라는 걸 배운다고 앞으로.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냐면 이런 얘기라고요.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의 수를 늘려주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여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구성 자산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는 커져서 포트폴리오 위험은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위험이 감소한다. 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해서. 아셨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따지는 상관관계, 이 상관계수는 기초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뭔가요? 그런 이야기는 이론 강의 때 할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의 1,000만 원이 여러분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지금의 1,000만 원을 선택하실래요? 1년 후에 1,000만 원을 선택하실래요? 지금 1,000만 원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0만 원이 더 낫다. 1년 후에 1,000만 원보다.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0만 원이 나은지 1년 후에 1,000만 원이 나은지 또는 지금의 1,000만 원이 나은지 1년 후에 1,100만 원이 나은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점으로 저것을 환산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은 같은 금액이더라도 똑같이 1,000만 원이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시점이 현재냐 1년 후냐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 그게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100만 원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알려면 같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 시점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더 잘 이해가 되니까 1년 후에 1,000만 원을 땡겨서 지금의 얼마인지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지. 지금의 1,000만 원이 더 나은 가치인지 1년 후에 1,100만 원이 더 나은 가치인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려고요. 자 지금의 1,000만 원은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게요? 두 글자로 현가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PV로 표시해요. 현재 가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1,100만 원은 1년 후에 1,100만 원은 미래 가치 그래요.
자, 그럼 미래 가치를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미가. 미가 아닐까요? 미가? 미가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라고 해요. 내가. 그럼 내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요. 내가라고. 레가 이렇게 안 해요. 내가 그래요. 그럼 왜 레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라고 해요? 두음 법칙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우리는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윗동네는 북한은 두음 법칙이 없어. 그러니까 레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가라고 하지 말고 내가예요. 그리고 FV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럼 이제 현재 가치 현가. 앞으로 현가 그 말 현재 가치의 줄임말. 그리고 미래 가치의 줄임말은 내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건 미래 가치 계산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건 현재 가치 계산이에요. 미래 가치 계산의 경우가 바로 할증의 개념이에요. 현재 가치 계산의 경우가 할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단어를 좀 정립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할증, 할인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 할증? 할증 여러분 할증 아시죠? 할증은 어떤 거냐면 대개 택시를 타고 그런데 밤 12시가 넘으면 옛날에는 메타기를 꺾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뭘 누르냐면 기사님이 할증 버튼을 누르죠. 할증 버튼을 딱 누른과 동시에 말이 빨리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던 금액이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죠. 할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할증이란 용어로 쓰고 있지만 실은 할증이라는 개념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 이런 개념이고 나중에 저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할증을 더하기 개념처럼 이해해도 상관은 없지만 실은 곱하기예요. 계산식에서.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때 우리는 곱하기를 주로 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곱하기 계산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 이게 뭐라? 할증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 할인은 왜 그렇잖아요. 현금으로 사거나 그러면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적 의미에서의 할인의 의미는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할인 이렇게 말해요. 나누기예요. 그래서 계산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나누기예요. 그리고 나누기는 여러분 분수인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가치라는 걸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투자 가치는 아까 그랬죠. 이렇게 했죠. 순수익. 근데 이 순수익은 미래의 순수익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예상자 붙였죠. 그럼 예상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이란 걸로 나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해요. 한꺼번에 의문을 다 갖지 마요. 한꺼번에 의문을 많이 갖지 마요. 차근차근 공부한 것만 한꺼번에 의문을 다 가지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져요. 나누기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투자 가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문장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 미래의 편익을 이렇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말을 썼다고요? 이렇게 나누는 게 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기예요. 근데 나누기를 앞으로 하기도 하지만 나누기를 좀 잘 못하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는 곧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개념이 뭐고? 할증.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 그런데 할증이 더하기처럼 사용될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간다는 개념, 증가한다는 개념처럼 쓸 때가 많고 할인은 마치 빼준다, 깎아준다, 빼기한다 이런 개념처럼 사용될 때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인과 할증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할인과 할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사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들어보셨어요? 조삼모사? 조삼모사에 등장하는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가 등장해요. 이야, 알고 계시네. 근데 그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조삼모사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좋아해서 집에 직접 원숭이를 길렀대요. 그런데 원숭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먹이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도토리밖에 없게 되었대요. 그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공이 원숭이들한테 이제 교감을 했나 봐. 원숭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대요. 원숭이들한테. 예, 도토리가 적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숭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아침에 어떻게 하고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원숭이들이 좋아했대.
멍청한 원숭이들이 똑같이 7개인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런 게 싫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좋아했다는 얘기. 그게 조삼모사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억 받고 1년 뒤에 3억 받는 것과 오늘 3억 받고 1년 뒤에 4억 받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기로 할까요? 이자율이 10%. 이때 현재 가치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지금 4억 그리고 3억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해야 돼요. 나중에 현재 가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억 받고 1년 뒤에 4억 받는 것을 계산합니다. 4억을 현재 가치해서 3억과 합산하잖아요.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억 받고 1년 뒤에 3억 받는 것과 오늘 3억 받고 1년 뒤에 4억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낫단 말이에요. 약 909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는 게 가치가 더 높아요. 원숭이들은 이걸 알았단 거야. 여러분, 원숭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조사모삼이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이걸 모르는 건 바로 원숭이들의 주인이었던 저공만 몰랐던 거예요. 멍청한 건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원숭이들도 아는 게 뭐라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이라고요. 농담이고요. 이 고사 속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가 나중의 가치보다 좋다. 그래서 이 할인의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미래 가치와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 미래 가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을 1년으로 보낸다, 지금 돈을 2년으로 보낸다가 미래 가치예요. 일정 금액을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미래 가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자율이 사용되는데 이자율에는 단위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단위는 말이죠.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년 후에 1,000만 원의 이자율 10% 붙고요. 근데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만 계속 이자율이 10%씩이 붙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5년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면 1,000만 원의 이자가 10%죠. 그럼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합쳐서 5년 후에요. 그러면 나중에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 100만 원씩 5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만 붙는 거죠. 그런 방식인데 복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복리는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에 1,000만 원인데 거기가 이자율이 10%면 100만 원이죠. 그럼 1,100만 원, 1년 후에 1,100만 원이죠. 2년 후는요. 1,000만 원의 10%가 아니라 1,100만 원의 10%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3년 후는 거기에 또다시 이자율 10%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크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나오는 건 전부 복리예요. 뭐라고요? 복리요. 단위 아니에요. 복리예요. 따라서 복리고 미래 가치 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할. 미래 가치 하는 걸 할. 증. 따라서 할증에 사용되는 것이 복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증의 개념은 복리 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리예요. 자, 그다음 우리 현재 가치와 할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현재 가치와 할인율입니다. 자, 현재 가치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1년 후에 1,000만 원이 지금 얼마일까? 2년 후에 1,0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 이렇게 바꿔보는 게 현재 가치 하는 것이고 할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금 할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때 할인의 경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고 제가 아까 계산에서는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사용된다 그랬어요? 나누기가 주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인율은요. 현재 가치 계산 시 사용되는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인데 일단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주로 요구 수익률을 많이 써요. 주로 뭘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 이유는요. 요구 수익률이 투자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주로 할인할 때 주로 요구 수익률 쓰나요? 그렇게 말할 때 자, 일단 결론이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걔가 투자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은 이론 강의 때 자세히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여하튼 다시 와서 할인율, 이 말은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되는 율을 할인율, 그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 주로 뭘 쓴다고? 주로 뭐를 많이 할인율로 쓴다고요?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많이 써요.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많이 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계산도 어떻게 하냐면 계산의 원리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말하면 시험에서 항상 주어진 금액이 나와. 그럼 시험지를 딱 읽으면 금액은 하나밖에 없어. 3천만 원, 그럼 여기 3천만 원이야. 1억 원, 여기 1억 원이야. 금액이 여러 개 나오지 않고 금액이 하나 나와요. 자, 그 금액 그리고 곱하기 자본환원 개수. 자본환원 개수가 뭔지 이야기해 드리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사용되는 개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되는 개수를 자본환원 개수라고 그래요. 그걸 곱하면 구하는 금액이 돼요. 다시 한번요. 자본환원 개수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개수를 자본환원 개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금액이 주어져. 현재 1,000만 원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시험에 1,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1년 후에 얼마냐? 그러면 1년 후의 금액은 미래 가치지.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거라고.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자본환원 개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 가치 개수라고 한다고요. 자, 줄이면 내가 개수예요. 그럼 내가 개수를 곱하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바꾸고자 하는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래 가치가 주어졌고 그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곱하면 될까요?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지.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바꾸고자 하는 쪽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싸잡아서 부른다고요? 자본환원 개수라고 부른다고요. 이 자본환원 개수가 몇 개 있냐면 내가 개수에 3개, 현가 개수에 3개 합치면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배우는 과정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도 백날 외우셔도 소용없다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제가 배경지식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 미래가치의 개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다고 그랬고 현재가치 개수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뭐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6개 있는 걸 외우셔야 된다는 건데 이거 외우기가 또 쉽지 않아요. 6개나 되기 때문에 1개면 외울만 한데 2개도 외울만 한데 6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3개, 여기 3개 있는 걸 순식간에 외우는 법을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실래요? 외우려고 했을 거 없어요. 안 외워도 돼. 앞으로 좀만 지나면 다 외워지니까. 이렇게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책임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있어요. 6개예요. 근데 말이죠. 왜 외우기가 쉬우냐면 미래가치 계산에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요. 현재가치 계산에는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 질문해 봅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 요거다고 기간은 3년인데 1,000만 원 한 번 요거다고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3년 동안 1,000만 원 한 번,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그럼 얘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요 둘 중에서 일시불과 연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일시불, 요거는 연금. 감 잡으셨어요? 연금이 그런 뜻이에요. 매년 얼마씩. 왜 매년 얼마씩? 그게 바로 연금의 개념이야. 근데 금액 한 번, 그건 일시불이고. 그러니까 일시불, 연금. 근데 내가계수가 붙는 거는 미래가치, 현가가 붙는 건 현재가치. 그러니까 외울 건 자동적으로 얘가 미래가치고 얘가 현재가치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치에는 미음자가 붙어. 미음자 안 붙는 건 현재가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외울 수가 있는데 가립니다. 가려지죠? 가려지죠? 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치 계산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미음자 붙는 거 감책임계수. 자, 현재가치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미음자 안 붙는 거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다음 또다시 이 둘의 경우는
역수 관계입니다. 근데 얘는 역수가 아닙니다. 이 역수 아니라고. 아니에요. 얘와 얘가 역수 아니야. 이렇게 역수예요. 둘이 역수 아니에요. 연금끼리 역수 아니야. 얘와 역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외운다면 연금끼리 역수 아니다는 것만 알면 돼. 자기들끼리 역수야 이렇게. 일시불은 이렇게 서로 역수인데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는 미래가치 계수가 몇 개 있고 3개, 현재가치 계수 3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외우는 거에서 한 번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았냐면 여러분 나이에서 하나 빼세요. 아셨죠?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만큼 반복하시면 저절로 외울 겁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됐어요. 딱 그만큼만 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 아까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예상 보유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측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게 뭐라고 그랬죠? 네,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이라 그랬죠. 이거를 얼마 주고 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억 주고. 그러면 이제 투자 3단계가 뭐였죠?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죠.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 혹은 운영, 처분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상 보유 기간이라 그랬죠. 얼마에 샀다 그랬죠? 1억 원에 샀다 그랬죠. 1억 원이 뭐죠? 부동산의 가치죠. 부동산 가치는 뭐가 똑같다 그랬죠? 총 투자액과 똑같다 그랬죠. 총 투자액은 내 돈 5글자. 지분 투자액과 빌린 돈 6천만 원을 저당 투자액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죠. 그럼 이제 운영 단계 때 돈이 들어오죠. 무슨 소득이라 했죠? 운영 소득이라 그랬고 영업 소득이라 그랬죠. 이게 소득 이득이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내는 세금이 뭐죠? 영업 소득세죠. 여기는 처분하는 처분 단계 때니까 처분 소득이고요.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 영업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요거는 지분 복귀액 계산이라고 불러요. 용어 어렵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분 복귀액이란 뭔 말이냐면 지분 투자자 몫으로 복귀 돌아가는 금액이에요. 팔아서 1억에 샀네? 팔았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한테 돌아가겠죠? 따라서 되팔아서 돌아가는 금액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 그러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분 복귀액 계산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금 있죠. 이때 무슨 세금이에요? 영업소득세. 이거 세금 뭐죠? 자본이득세. 자꾸 말해봐야 돼요. 생소하잖아요. 자꾸 말해봐야 돼요. 자꾸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용어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때 돈은 나가고 요때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현금 흐름의 측정은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하는 요게 중요해요. 요게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도 공부할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안 해. 기초과정에서 비중은 여기가 9, 여기가 1, 이 정도 비중입니다. 시험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넘깁니다. 자, 여러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은 운영할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저게 뭐예요?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아까 그 그림을 확대시켰다고 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를 임대사업 하려고 샀지. 그리고 칸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고요. 층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실이 나와요? 25실. 1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리고 연 단위로 임대한다고 가정할게요. 월 단위로 임대하려고 하면 연으로 환산하려면 뭐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12를 곱해야 되니까. 월 임대료 100만 원 그러면 연 임대로 바꾸려면 거기다 다시 12로 바꿔야 된다. 12를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연 단위 임대라고 가정할게요. 자, 한 칸당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
100%가 임대가 나갔다면 얼마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계산이 어렵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25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얼마입니까? 2,500만 원. 2,5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25 할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요겁니다. 100만 원을 한 칸당 임대료예요. 그 한 칸당 임대료가 단위당,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거 샀다고 그랬어? 아직 안 샀다 그랬어? 아직 안 샀다. 사전에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투자 분석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한 칸당 예상 임대료예요. 그게 단위당 예상 임대료예요. 총 몇 칸이라고요? 25칸 임대 단위 수. 그게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그래서 가능 총소득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요 PGI라고 돼 있는 영어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말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가능 총소득. 다시 한번요.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게 월 단위 임대래.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5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 그렇죠. 12 해야 되지. 어렵게 내고 싶으면 그 정도야. 그래서 가능 총소득을 딱 구하는 거예요. 자, 구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게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실 나타나요. 공실이 나타난다니까요. 공실이야. 여기도 공실이야. 이거 감안해 줘야지. 근데요, 저것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임차인이 빌려갈 때는 나한테 빌려주면 임대료 하나도 안 빌리고 꼬박꼬박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빌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배째래. 못 낸대. 나 돈 사업 안 돼서 못 주겠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게 보통 현실에서 5%는 돼요. 그래서 보통 5%가량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핸드폰의 계산기 앱에서 한번 앱에서 계산기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2,500만 원에 5%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2,500 곱하기 5%는 소수 뭐로 곱해야 돼요? 0.05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25 나와요? 그럼 125만 원을 공실로 합시다. 공실 및 못 받은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못 받은 돈. 그래서 공실이거나 혹은 못 받은 돈. 그게 125만 원이라고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자판기 설치했어요. 여기도 유료 자판기 설치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유료야. 유료 주차장이에요. 그런 건 영업과 관련이 없이 얻어지는 수입이죠. 그럼 기타 수입이 2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기타 수입은 영업의 소득이라고도 부르고 기타 소득이라 부르는데 그것까지 더해볼게요.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5만 원 상쇄시키고 100만 원 빼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이 실제로 얻는 수입이지. 실제로 얻는 총수입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총소득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유효총소득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거는 이론적 총소득, 요거는 실제적 총소득. 다시 한번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이론적 총소득. 요거는 뭐예요? 실제적 총소득. 그러니까 총소득은 가유야, 가유. 그런데 가유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유 총소득인데 가능은 이론적이에요. 유효는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이에요. 그럼 아무 말 없이 총소득 그러면 어느 걸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쓸까? 유효 총소득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득 또는 총영업소득, 아무 말 없이 영업소득 그러면 주로 얘를 말할 때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업을 하려면 경비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지. 그 영업 경비가 5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계산 따라가지 마시고 잘 보기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영업 경비를 빼요. 이렇게. 영업 경비가 운영 경비예요. 영업 경비가 운영 경비인데 이걸 빼요. 그러면 1,900이죠? 저 1,900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잘 봐봐요, 여러분. A 빼기 B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얘를 갖다 붙일 때 이렇게 붙여요. 순자를 붙여요. 빼기를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차액, 저 차액 공제하는 그 개념 자체가 순이야. 그러니까 순A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업소득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영업소득인 거지. 말하자면 총영업소득을 그냥 영업소득 그러거든요. 그럼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봐요. 순자 붙이고 앞에 거 읽어. 순영업소득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인 거예요. 이걸 운영소득이라고 한다면 순운영소득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투자하면서 아까 내 돈 얼마를 했죠? 제가 이거 1억에 샀어. 내 돈 얼마냐고. 아까 내 돈 얼마라고 그랬어요? 4천. 빌린 돈 얼마라 했어요? 6천. 6천에 이자 나가 안 나가?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돈 갚을 때 이자만 갚고 만기 때 원금 갚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달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뭐라고 부르냐 이거죠. 자, 이달에 갚아야 될 원금 더하기 이자를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갚는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리금이라 한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인데 그 원리금 상환액과 똑같은 금액이 400만 원인데 원금 이자 합친 게 400만 원인데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야. 그거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할게요.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다음 빼요. 그럼 1,500만 원이 뭐다? 아직 세금 계산하기 전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기 전을 세전이라 그래요. 세후라 그래요. 세전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세전 현금 흐름이 1,500이고 만약에 영업소득세가 편의상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영업소득세마저 빼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나올 거고 저기가 세전일까 세후일까? 세후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현금 흐름은 뭐냐면 영어로 캐시플로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일컫는 말인데 일본식 표현으로는 현금 수지라는 말로 많이 있어요. 수는 들어온 돈이고 지는 나가는 돈이에요. 그 현금 수지를 우리식으로는 현금 흐름이란 말로 주로 써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식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현금 흐름이 계산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당장에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9월 달에도 잘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초과정 하면서 저거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산 과정을 뭐라고 한다?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투자 분석할 때. 그런데 여러분은 뭘 알고 계셔야 된다? 이 계산 과정을 공부할 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초 강의에서 이 계산 과정을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어의 뜻을 좀 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총이에요. 두 번째도 총이야. 근데 총은 두 개거든요. 근데 총은 어떤 총과 어떤 총이 있냐면 가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가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유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총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총이 나왔어. 뭘 빼면 거기서 뭘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이 나와야지. 순이 나왔네. 그 다음에 세금은 계산하기 전을 세전이에요. 세금 계산하고 나면 세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우실 때 총순전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총, 순. 그 다음에 전이 먼저야 후가 먼저야? 전, 후. 총순전후라고. 근데 총이 두 개라 했어요. 가유. 어떤 분은 가유총소득이라고 외우시는 분도 계셔요. 가유총소득이라고 가유순전후라고 외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유총소득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외우시는 게 가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순전후라고 기억하시라고요. 4개. 총이 2개예요. 그럼 총순전후. 자, 손가락 펴보세요. 5개. 가장 먼저 총, 또 총, 순, 전, 후. 첫 번째 총은 가능총소득. 두 번째는 유효총소득.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자, 손을 이렇게 딱 펴봐요. 그러면 5개인데 사이사이에 몇 개가 있어요? 4개. 따라서 4개는 공, 영, 부, 소. 공영부소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출이야. 유입은 총순전후고 유출은 공영부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넘어가면서 다시요. 자, 유입은요. 유입은요. 들어오는 돈 총순전후라고 이렇게. 총이 2개야. 유출은요. 공용부소라고 사이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및 불량부채라 이렇게 말했는데 공실에 의한 것이나 못 받은 돈 그걸 공실 및 대손충당금 못 받은 거. 대손충당금이 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입을 수 있는 손실액 못 받은 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영업할 때 나가는 경비 어떤 것들인데요? 이런 거 수리비, 건물 수리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랬죠. 그 원리금 상환액은 뭐 더하기 뭐? 원금 더하기 이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금융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다. 그거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말해요. 자, 단어가 어렵습니다. 들어보는 거에 계속 다시 한번요. 원금하고 이자 합친 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리금 상환액,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말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용어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익이라는 건 산출이라고 해요. 투입이라고 해요. 자, 제가 투입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산출이 있다 그랬지. 투입은 들어가는 거고 산출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수익은 어디에 해당되고? 산출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이라는 산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입은 투자액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아니면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라고 그랬죠?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총수는 주로 무슨 투자액일 거냐 이거지. 무슨 투자액의 결과로 나온 수익이냐? 총투자액입니다. 그리고 얘는 저당 투자액의 대가로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빼고 나면 요거는 내 몫이야. 얘네들을 지분수익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분수익이니까 얘는 무슨 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것일까? 지분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짝 맞춥니다. 자, 5개의 총순전후에서 여러분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수익이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겁니다. 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아니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 그러면 총투자액이 나오면 여기가 총투자액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총 아니면 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분투자액이면 여기 있는 짝은 세전 아니면 세후가 된다 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 문제 답을 찍을 때 나중에 답을 찍을 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분수 여러분 딱 봤어 이렇게 잘 봐봐요. 아니 저런 거 적지 말고 요령 알려드리잖아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라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분투자액 나오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지짝이 아니야.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짝만 맞춰도 이렇게 된다니까. 아 여기가 세전현금 흐름이래요. 그럼 뭐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 그렇죠.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 맞추기 위해서 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초과정이 결코 기초가 아니야. 기초를 잘 놓으면 뭐예요? 바로 문제로도 연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분복귀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분복귀액이 뭐냐면 부동산 팔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복귀액이란 되팔아서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부동산을 운영한 후에 처분할 때 지분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이에요. 1억 원에 샀어요. 1억 5천에 팔았대. 그러면 1억 5천에 팔았다고요. 여러분 팔 때 가격을 뭐라고 부를까? 매도 가격이요. 그게 총 매도 가격이라고. 여기다가 총자 붙여도 돼. 이렇게 총 매도 가격 이렇게 매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저거 팔 때 광고 선전비나 중개 수수료 합하여 1,000만 원 들어갔대. 1,000만 원. 저걸 매도에 따른 비용, 매도 비용이라고 그래. 매도 비용, 매도 경비. 자, 그럼 빼요. 그러면 1억 4천이잖아. 그게 뭐예요? 순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 줄여서 순매도액 그래요. 순매도 가격. 순매도액.
아 근데 열심히 원금이자 갚았거든. 6천만 원 중에서 막 갚았어. 그래서 6천만 원 중에서 다 갚고 이제 1,000만 원 남았네. 1,000만 원 아직 못 갚은 거예요. 5천만 원 갚고 1,000만 원 못 갚은 돈 남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직 상환하지 못한 미상환 저당잔금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냥 저당잔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미상환 저당잔금, 아직 갚지 못한 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1억 3천. 요게 세금 계산하기 전 지분 투자자한테 돌아오는 금액을 아까 뭐라고 불렀죠? 지분복귀액, 세전 지분복귀액이에요. 근데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자,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자본이득세. 개론에서는 자본이득세 일단 그런다고 그랬죠. 투자론에서 자본이득세가 500만 원이래. 그럼 500만 원에 자본이득세를 뺐어. 그럼 뭐예요? 1억 2,500만 원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세후 지분복귀액. 자꾸 용어가 어렵습니다.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말도 꼬입니다. 안 말해보지 않으면 말도 꼬인다고. 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순서가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실은 4개로 총순전으로 하라 그랬죠? 얘도 총순전후야 사실은. 근데 봐요. 총순전후라고. 근데 일부러 구분해 드리려고 매순전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총순전후, 매순전후 이러라고요. 근데 총순전후는 총이 2개야. 그러니까 손가락 5개 이렇게 딱 했다고. 근데 얘는 4개네. 그래서 여러분 총 이렇게 매순전 했죠? 그럼 4개 사이사이는 몇 개? 3개 빠져나가는 매미자. 매미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란히 비교해 버릴까요? 자, 영업현금 흐름 계산해서 유입은 뭐였어요? 총, 순, 전, 후 이랬어요. 그리고 총순전후였고 총순전후 빠져나가는 건 공, 영, 부, 소였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대비시킬 거예요. 이쪽은 유입은 들어온 돈은 매순전후예요. 이렇게 매순, 전, 후. 유출은 매미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외운다면 이렇게 총순전후, 매순전후, 유입해서 총순전후, 매순전후 유출할 겁니다. 공영부소, 매미자. 그래서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총이 2개라 종에다 써보는 거지. 총을. 그 다음에 순, 전, 후 이렇게 써봐요. 그냥. 그 다음에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4개 공, 영, 부, 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으셔요. 가유. 자 뭐예요? 읽어요. 가농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흐름, 세후현금흐름 빠져나가는 거, 공실 및 불량부채도 좋고 대손충당금,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영업소득세. 됐나요? 끝. 다 외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돼. 이게 중요도의 9. 자 그럼 중요도의 1 해당됩니다. 자 말해보세요. 매, 순, 전, 후 그러시란 말이에요. 매순전후.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 사이에 3개 매, 미, 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매도가격, 순매도액, 세전지분복귀액, 세후지분복귀액. 여기는 매도경비 또는 비용 그래도 돼요. 여기는 미상환 저당잔금, 자본이득세. 중요도는 얘는 1. 그래서 난 기초과정에서 이것까지 못 얘기했어. 그럼 하지 마요. 이것만 딱 정리하세요. 뭐만? 용어만.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하지 말고 용어만 정리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왜? 용어 자체가 어려워. 투자로는 그 자체가 그냥 용어가 어려워.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딱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어림셈법 끝까지 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 한 번에